고난의 행군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남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조선족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밀수나 친척 방문으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남한에 갔다 와서 우리가 부자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북한 당국이 이 사람의 언어까지도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한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시 북한에 들어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봤는데 거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짐작을 하죠. 아, 저게 남조선을 얘기하는 거구나. 북한 내에서 한국에 대한 소문이나 인식은 어땠나요? 저희는 사실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남한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아오지 탄강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더 궁금한 가정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남한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들이 남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남쪽에 대한 소식 자체를 접하는 거를 북한 당국이 철저히 통제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남조선의 남자도 꺼내면 안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문이라는 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은 내용들에 의하면 제가 82년생인데 89년도, 그러니까 7살, 8살 때부터 남쪽에 대한 소식을 듣긴 했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캔으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캔을 보는 게 굉장히 몇 년에 하나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캔이라는 것 자체가 부자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캔으로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거는 진짜 생활 수준이 이렇게 상상이 안 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한 출신들이 있다. 그리고 그 남한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남조선 생활이라고 해서 TV로 방영을 해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 그 시위를 하는 군중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진압을 하는 경찰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저 시위를 한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진압을 하는 사람들이 잔인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옷을 먼저 봤습니다. 네, 옷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건물들, 주변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아오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활 수준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동네가 남한 출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일교포 출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일교포 출신들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서 사진이 전달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 가족들 사진이. 그런데 보니까 남한에서 찍은 사진이 온 거예요. 제일동포 중에 민단계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일동포는 북한 쪽에 가 있는 게 조청년이고, 그리고 남한 쪽에서 후원해 주는 곳이 민단계인데, 그 민단계 쪽에서 가족 중에 한 분이 남한에 있고, 그 남한에 있는 가족의 사진을 받아서 제일교포이신 분이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사진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정원이 있는 마당이었어요. 마당에서 이렇게 두 중년의 부부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동남아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 꽃이라든지 나무들이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만으로도 저기는 동화와 같은 나라, 이런 상상이 계속 있은 거죠, 남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거기는 정말 좋은 곳일 거야 라는 동경, 희망 이런 게 막 섞었던 게 남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남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알았냐면요, 그 조선족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밀수나 아니면 친척 방문으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남한에 갔다 와서 우리가 부자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북한 당국이 이 사람의 언어까지도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한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시 북한에 들어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봤는데 거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짐작을 하죠. '아 저게 남조선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들어서부터 탈북하기 전까지 남한은 굉장히 잘 사는, 그러니까 일본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갖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경제적 수준의 성장의 원인은 미국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식민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다라는 정도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와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근데 탈북은 사실 잘 사는 남한에 대한 제 동경하고는 완전히 무관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탈북자들 대부분이 남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먼저 뭐 형제 자매가 가신 분들이, 혹은 친구나 뭐 지인들이 가서 남한에 대한 소식을 북한에 전해줘요. 그리고 "너 탈북해라." 이렇게 해서 탈북하는 경로가 많은데 저는 그런 소식을 전혀 접할 수 없었고요. 중국에 와서도 1 년까지도 한국에 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가졌어요. 왜냐면은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국경을 넘는 즉시. 그런데 배신을 하더라도 남조선에 가서 반역자가 되면서까지 배신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면은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간 거는 내가 배고파서 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할 거라고 믿었어요, 조국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나의 나라가 내가 배고파서 간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뭔가 정치적인 성향까지 바꾸면서 전향을 해서 남한에 가는 거는 반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인제 두만강을 건너는 날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게 2002년 5월 29일 밤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우발적으로 넘었고요. 그래서 어느 채널에서는 제가 5분 안에 결심했다고 했는데요. 진짜 그럴 정도로 우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간다거나,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 할 거라거나, 그리고 중국에서 뭔가 해서 다른 나라인 어디로 가겠다는 이런 계획 전혀 없었고요. 그날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장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중국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북한 사람들한테는 범죄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 국가보위부라고 하죠. 보위지도원이라는 감시하는 분한테 쫓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날 정말 필사의 노력을 해서 그걸 잡히지 않고 피했거든요. 뭐 나무 밑에도 숨었고, 그래서 그 발 아래 막 보이지도 발길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발각되지 않고 겨우 살아난 그런 날을 정말, 정말 극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너무 사람이 넋이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 못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두만강 인접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야산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강을 내려다보는데 저 강을 딱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멀리서 보니까. 왜냐면 그 강 중간에 이렇게 모래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지하기로 중간에 모래섬이 있는 강이니까 물이 깊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보위부에 쫓기고 그 감시당하고 추적하던 가정이면은 내 집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화형을 산다든지, 구류소라고 하죠. 뭐 강제 노동을 한다든지 단련대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니다. 내가 그거를 돈을 쪼끔 주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은 죄를 지은 거 중국까지 갔다 오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남들도 다 중국에서 돈 벌어 온다는데 나도 좀 벌어다가 단련대에 가든 뭐 노동 교화소를 가든 돈을 좀 쓰고 그러면 좀 쉽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좋지 않겠냐.' 이래서 내려가겠다고 그 강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접근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이제는 아예 철조망에 오모라고 하죠. 군인들이 몸을 숨겨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점호 같은 걸 아예 팠대요. 그리고 그 밑에는 모닥판을 깔았기 때문에 못으로 된, 그 떨어지면서 그냥 못에 발이 찍혀서 죽게 이렇게 사방 2 미터씩 이렇게 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탈출이 어려운데 우리 때문에도 그런 건 없었어요. 철조망도 없었고. 그래서 그 두만강의 진입이 그나마 용이한 때였습니다. 그래도 중무장을 한 군인이 그 두만강에 서 있었고 그들은 언제든지 실탄을 사격할 수 있고 실탄에 맞아서 숨진 탈북민들도 많고요.
제가 그때 살아남았던 이유는 하나 딱 강이 물이 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강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탈북 루트가 되기 때문에 경계가 굉장히 삼엄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5월 말일이니까 물이 거의 녹았을 때예요. 그리고 물 흐르는 때는 거기에 들어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3개 국경이 합쳐져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동해와 합쳐지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거기로 제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강폭이 300m, 수심이 7m 이렇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 허리까지 오는 물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도 발각되기 직전의 순간을 겨우 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고향 쪽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 발각돼서 그냥 월경자라고 해요. 비법 월경자라고 북한에서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은 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중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수영을 했죠. 근데 사실 제가 수영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물에서 조금씩 뜨는 정도? 요 정도였었는데 전 사실 그 물에 딱 뛰어드는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수심이 7m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7m니까 저는 늘 발이 땅에 닿는 물에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딱 떨어지는 순간 막 물살에 휘감겨 내려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일어 못 나면은 밑에 막 바위돌이 굴러 내려간대요. 그 물살에. 거기 치여서 죽는 거죠. 예전에도 그 국경 지역에 뜬 서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기 그 국경 다리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끝쪽에 그 철조망을 쳤다는 거예요. 물 밑으로. 그래서 왜 그 물 밑으로 철조망을 쳤느냐 하니까 죽은 시신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바다로 가기 전에 거기서 걸려서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소문이 계속 그렇게 도니까 순간 생각했죠.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 휩쓸려 내려가다 그 철조망에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살아야 되겠다. 살아서 내가 죽더라도 중국 쪽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메고 갔어요. 가방에는 제 가족 사진도 있었는데 그 가방도 버리고 그런데도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벗고 바지도 벗고 정말 속옷과 팬티와 브래지어 바람으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리고 손과 발을 계속 휘저었더니 좀 거스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닥이 밟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이었어요. 강 중간. 그런데 순간 잠깐 망설였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진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모래섬에서 쉬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가 마라 이런 거를 진짜 잠깐 고민하는데 순간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국경 수비대가 라이터를 강에 비추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감시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사실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비췄으면 저를 봤겠죠. 근데 이 밤에 그 강을 건널 사람은 없으니까 돌리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돌렸었나 봐요. 저를 발견을 못했고 저는 그 환해지는 순간 정말 반사적으로 중국 쪽 물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헤엄을 계속 쳤어요. 머리가 안 나가야지만 안 보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얼마쯤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쪽에 당도한 거죠. 근데 물 수위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중국 쪽은 거의 다 갯벌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그 진흙탕 물 있잖아요. 그래 갖고 온몸에 진흙탕을 막 헤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보니까 북한 쪽에서 한 9시쯤 출발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그 헤치고 저기서 볼 때는 정말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한눈에 딱 보이는데 걸으니깐요. 한 10리 이상은 되는 거리였어요. 10리면 4km거든요. 그러니까 4km 이상 되는 거리였고 거기를 그냥 이렇게 다 젖은 채로 맨발로 맨손으로 그 가시덤불을 막 헤치면서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한 때가 뭐 12시, 1시, 2시? 그러니까 막 한 3-4시간 이상을 거기서 그렇게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인 노부부의 도움으로 중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 막막해지는 거죠. 저는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넘은 거잖아요. 근데 그 노부부가 그래도 다행히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고 뭐 두 분이 싸우시다가 어쨌든 남편분이 이기신 것 같아요.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수대에 물을 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러운 건 조금 씻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랫목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랫목을 내주셔서 거기서 정말 긴장하잖아요. 근데 너무 긴장하니까 근데 사람이 깜빡 잠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깨워서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는 중국인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조선족 아저씨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아저씨가 와서 어디서 왔냐고. 근데 보면은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에서 왔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고. 근데 어디를 갈 건지 지금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 아저씨 말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국경수비대가 중국 국경수비대가 매일 집을 불시 검문한대요. 그래서 탈북민을 보호해 주는 집이 있으면은 처벌받을 뿐더러 우리도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니 "너는 여기서 못 있는다. 빨리 저기 중국 대륙 쪽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밥을 이렇게 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집을 처음 봤을 땐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옷을 기운 옷을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도 못 살긴 했지만 그래도 막 팬티를 기어 입는다는 정도까지는 저희도 안 했었는데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중국에 잘못 왔나? 중국이 굉장히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좀 전날 밤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양푼 같은 데다가 쌀밥을 그냥 이만큼 떠온 거예요. 그리고 막 걔도 진짜 쌀밥을 먹고 계란탕 있잖아요. 이 삶은 계란 우리는 막 1 년에 한 알도 못 먹었었는데 그런 걸 막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막 먹고 그때 좀 밥이 막 모래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긴장하니까. 그래서 먹고 나니까 제 옷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그래서 속옷바람이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옷을 꺼내 주는데 진짜 너무 낡은 옷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낡은 거의 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신발이 또 없잖아요. 맨발로 다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발이 다 찢기고 막 피 상처 나고 이랬는데 신발을 주시는 거 이렇게 신어 봤는데 정말 우리 버리는 신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 제가 한 2-3 일을 걸었는데 발이 다 상처가 생겨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열심히 그 집에서 못 있으니깐요. 산속에서 한 3 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산속에서 3 일을 보냈는데 생리가 왔어요. 예. 여자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속에서 3일 동안. 그래서 그냥 그 흘러내리는 대로 마르고 또 젖고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몸에서 냄새도 나고 3일 동안 굶고 이러니까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리고 막 벌레도 막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간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그 민가로 내려갔죠. 그래서 처음 민가로 내려가서 아무 집에나 들어갔어요 진짜 새벽에. 그러니까 밤은 지내고 새벽에 갔는데 민가에 있는 집으로 갔는데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막 강아지가 열심히 짖잖아요. 새벽인데 잘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나왔는데 다행히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요?" 막 이렇게 조선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살았다.' 그래 갖고 밥 좀 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내 처지가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서서 막 울었어요 그냥. 할머니 보고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지금도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자기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 집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자기 경찰에 오히려 신고할 거라고. 지금도 그 상황 생각하면은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여기에서 나의 스스로 살아남지 않으면은 죽겠구나.' 그리고 그때 처음 그런 생각했어요. 집 떠나면은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굶어 죽더라도 고향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산속에서 죽는 건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 갖고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바로 큰 길에 나갔죠. 그냥 이 몰골이든 뭐든 상관없이 큰 길에 나가서 막 지나가는 차를 아무거나 세웠어요. 근데 이게 중국인과 북한 사람이 차 세우는 데서도 다른 거 모르시죠? 여기는 다 차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 히치하이킹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요렇게 해요. 이렇게 막 잘 가라는 것처럼 차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차 오는 거 막 요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워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젊은 남자 두 분이 타고 있었는데 한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어 가지고 저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금 상황은 이미 상상이 가시죠? 이 다 이렇고 지금 며칠을 생리를 저는 막 오래 하니까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이게 나와서 묻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됐었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태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방천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중국 원정에 맞은편이 방천이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농촌 마을인데 거기서 차를 타고 훈춘이라는 좀 도시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나가니까 이제야 한글 보이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 몰골로 해가지고 상점이라는 곳을 들어갔죠. 상점이라고 써져 있는 곳을.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은 슈퍼마켓 같은 거 아주 작은, 그래서 개인이 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다행히 조선족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를 처음 발견한 거죠. 딱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저를 어디다 파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움과 억울함 이런 게 좀 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죽음의 기로에 있는 한 어린 소녀, 그때 제가 만 19살이었으니까요. 19살의 어린 애를 구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를 팔았죠.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팔리거나 누군가의 도움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탈북 여성들이 오는 과정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북이 이어졌고 중국에서 6년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 상황을 말하면 왜 이렇게 한숨부터 나오지? 똑같네. 똑같죠 뭐. 북한 하면 언제까지 사대가 이어질 거냐. 러시아 용병 얘기, 또 북한 주민들의 생활 이야기, 그냥 항상 듣는 이야기인데 저는 좀 그게 좀 색다르웠어요. 제가 강리 이번에 그 교환에 새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용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용병 파병설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얼마큼 알고 있냐가 되게 궁금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모른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탈북민들 통해서도 있고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또 그쪽을 유입시켜진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거 알므로써 내 자식이 혹시 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 자식이 이미 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김정은이 불안감 커지면 제일 불안한 사람은 김정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런 불안선들이 커지고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하여 조금 그 러시아 파병들이 이렇게 만약에 죽잖아요. 죽으면 전사증이라는 걸 이렇게 등서를 그냥 하나 줬거든요. 억울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예인 거죠. 그걸 하셨는데 그걸 줌으로써 가족들이 딱 받으면 막 아무래도 막 통곡물 치고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문 난다고. 그 전사증마저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제가 와 정말 미친놈들이다. 부모가 자기 자식 죽어서 우는데도 그걸 우는 게 소문이 퍼질까봐 한 장의 종이마저도 이제는 안 준다고 하니까 이 미친놈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러시아 파병에 대한 소문을 일체 극비로 하고 장교들 같은 경우도 군관들이죠. 군관들을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 그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러시아 파병은 북한에서 다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숨긴다는 거는 안 그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러시아 파병을 이제 북러 관계에서 군사협정으로 이제 쌍방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파병하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파병하고 러시아에서 전사한 인민군 군인들을 위하는 탑 기념비를 평양에 세워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문제라 사실은 아들이 죽었다 전사증이 오면 조국을 위해서 죽은 거니까 굳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통곡한다는 자체는 조국에 대한 실망감의 눈물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좀 조심히 울어라 하는 것 같고 요즘에 김정은이가 가장 이제 부각되게 막 이제 하는 게 할아버지 지우기거든요. 조국 통일 지우기. 최근에는 그 북한 판문점의 통일각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판문각으로 고치고 그리고 그 앞에 김일성이가 사망하던 그 1994년 7월 8일 전에 7월 7일에 조국 통일 서류를 사인한 그 김일성 1994년 7월 7일 이거를 비석을 새겼었는데 그것도 다 까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지우기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할까? 처음에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 자극했던 게 할아버지를 꼭 닮으신 우리 원수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령님이 다시 살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 이렇게 하면서 친근감을 줬는데 그 수령님
이미지를 이제는 완전 지우려고 하지 않냐. 도대체 왜 할아버지랑 아버지의 역사를 이렇게 지우려고 하냐. 요즘에는 그게 지금 전 북한에서 봤을 땐 가장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있으면 대선이 되는데 북한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좀 더 오히려 의외로 항상 북한의 선거철이면은 뭔가 쏘거나 아니면 뭔가 자극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철은 되게 조용히 있어서 저는 항상 하던 그 레퍼토리가 안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조용히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한 좀 북한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관심 그쪽에 있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사실 북한에서 국경을 전면 차단하고 그 북한 쪽에서 5차례의 감지 대책을 했다고 해요. 철조망 치고 지뢰 묶고 CCTV 설치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도망치려는 사람들과 배고픈 군인들이 있으면 무조건 구멍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 쪽에서 이제는 신분이 없으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넘어오는 경우 이 사람들을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는 브로커들이 나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20년 더 이상으로 사시던 분들이 이제는 호구가 없으면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이동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남편분들이 오히려 한국에 가서 국적 가지고 다시 오라 이렇게 해서 아내들을 데리고 뭐 어느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다고 그래서 아마 북한 내부에서는 못 빠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지나면 탈북자 수가 증가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북한에서 어느 사람은 한계가 있어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꽤 많다고 10만 명 넘게 있다고 지금 일단 추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일부는 올 수 있을 만도 한데 못 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저희 언니가 얘기한 것도 맞지만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중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으면 호국적을 줬어요. 지금 네, 그건 공식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 그런 거죠. 줘가지고 그 사람은 대신 그 멀리는 못 가요. 말하자면 성이면은 그 성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탈북민만의 그런 허적을 준 거죠.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찌보면 내 애도 있고 남편에서 10년 살았으면은 적응도 되고 중국말도 되니까 아 그래 또 위험겁이 있게 한국 가는 길도 모르고 또 한국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 여기서 농사지으며 살자. 어차피 잡혀갈 일은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마음 먹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북한 주민들이 꽤 많다고 제가 중국에 있는 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아니 거기서 사는 건 농사짓는 삶이지만 한국에 오면은 자유도 있고 훨씬 더 많은 꿈이 펼쳐지는데 왜 안 오냐 했더니 올 때 잡히는 확률도 있고 또 그런 가족을 버리고 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이어가지고 아마 오는 그 탈북자 수가 여전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찌 보면 북한의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합작으로 그걸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요. 왜냐면 한국 가는 것보다는 그냥 중국에 있는 게 나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좀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북한에서 여성과 남성 각 성별에 따른 삶은 어떤가요? 북한이라는 곳을 설명하려고 하면 저는 뭐 사회가 발전됐거나 뭐 덜 발전됐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민이 남한으로 치면 남한에서 남자들 제일 힘들고 군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군생활 아니라 여기서 북한을 말하라고 하면 교화소? 대한민국에서 굳이 표현하려고 하면 감옥 생활을 하면 그래도 여기 대한민국은 먹을 걸 다 준다더라고요. 감옥에서. 근데 월급은 뭐 최저로 주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지만 마음대로 눕지 못하고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 만나지 못하고 핸드폰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만큼 그게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남한 분들에게 굳이 설명하라면 남한의 감옥도 아마 북한보다는 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저희가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여기선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를 이제 우선으로 문도 열어주고 뭐 의자도 빼주고 이게 그러니까 사회 약자로서의 배려인데 북한에서는 여자가 어디 남자 앞을 가로막냐 뭐 여자가 어디 새벽부터 문을 열고 다니냐 이렇게 남존 여비가 심각하고 또 그게 반해서 또 여자들은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여성으로 산다는 거 남성으로 산다는 거 그냥 전쟁터에서 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여성을 산다는 거는 불쌍한 거죠. 제가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여성을 살잖아요. 되게 북한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엄청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한 것도 모르거든요. 모르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여성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억울하고 그 정도에 불만도 있을 텐데 모르니까 당연히 여성분이 이렇게 사는구나. 남자가 갑으로 여자가 의로 또 그리고 여자는 되게 할 일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저는 모르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엄마가 불쌍하고 또 평생 바친 우리 할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정말 여성의 항상 북한 정권은 혁명의 수레바퀴 한 바퀴를 북한 여성이 민다고 할 만큼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데 아유 안 그래요. 명산만 보세요. 여성들이 배낭을 메고 일 다니고 땅을 파고 강물에서 세탁을 하고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일을 하잖아요. 북한의 여성은 정말 불쌍하다는 너무 마음 아파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공통점이면 한민족이니까 우리는 아무리 서로 뭐 밉다 곱다고 해도 우리 가족이 아무리 싫어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한민족이니까 같죠. 그리고 언어가 같고 그리고 뭐 생김도 같고 같은 건 되게 많지만 다르다고 하면요. 70년 동안 북한 사람들은 그냥 70년 동안 전쟁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삶을 살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곳에서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양보도 없고 꼼수 피워야 되고 몰래 도망도 쳐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들키지 말아야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총알이 날아오는데 사랑해 자기야 이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전쟁터에서 70년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그냥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 북한에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뭐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정치 참여의 자유 없습니다. 뭐 이동의 자유 없습니다. 전쟁인데 뭔 그런 걸 바라는 건가? 제가 요즘 오래 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인간 세상에서 사니까 점점 더 착해지고 배려하고 더 감성적으로 변한다고 하면 열악한 환경에서는 점점 먹을 건 부족하고 옆에 동료들은 계속 죽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악만 남고 더 화가 나 있고 그냥 다치면 폭발할 것 같은 전혀 다른 곳의 사람이 천국과 지옥 요즘 드라마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옥과 천국 하는데 지옥도 줄 서서 차례대로 이제 가라 그러면 가더라고요. 북한에는 줄 서서 차례로 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비교하네 말을 안 들어요. 저렇게 비교를 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되게 좋은 말 한 것 같은데 가족이라고 해서 버릴 수 있나요? 그래서 나 안 버리고 데리고 왔구나 한국까지. 참 고마운데 저는 그런 생각 같은 건 진짜 살면서 이래 한민족이구나. 정말 너무 통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정말 같은 게 너무 많은 민족이다. 이게 꼭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또 오히려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원래 성격이 아니란 것 같은데 해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 적응하면 할수록 제 성격이. 그래서 정말 사람도 적응동물이구나. 어디 가서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정말로 고슴도치 마냥 가시를 돕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사회에 보면은 지금 보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조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옛날 제가 좀 꼰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많이 나태해졌다. 불만 불평이 너무 많아졌다. 왜?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저는 일단 사람으로 비교하면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정말 자그마한 걸 줘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크고요. 자그마한 게 내 몸에 와닿아도 엄청난 걸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전쟁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북한과 우리가 촛불을 겨누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상대방한테 무조건 죽여야 되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한 3초는 망설인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군이라든가 북한에 교육받은 주민들은 그런 망설임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건 확실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북한 내에서 한국에 대한 소문이나 인식은 어땠나요? 저희는 사실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남한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아오지 탄강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더 궁금한 가정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남한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들이 남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남쪽에 대한 소식 자체를 접하는 거를 북한 당국이 철저히 통제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남조선의 남자도 꺼내면 안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문이라는 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은 내용들에 의하면 제가 82년생인데 89년도 그러니까 7살, 8살 때부터 남쪽에 대한 소식을 듣긴 했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캔으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캔을 보는 게 굉장히 몇 년에 하나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캔이라는 것 자체가 부자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캔으로 하루 3끼를 먹는다는 거는 진짜 생활 수준이 이렇게 상상이 안 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한 출신들이 있다. 그리고 그 남한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남조선 생활이라고 해서 TV로 방영을 해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 그 시위를 하는 군중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진압을 하는 경찰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저 시위를 한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진압을 하는 사람들이 잔인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옷을 먼저 봤습니다. 네. 옷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건물들, 주변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아오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활 수준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동네가 남한 출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일교포 출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일교포 출신들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서 사진이 전달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 가족들 사진이. 그런데 보니까 남한에서 찍은 사진이 온 거예요. 제일동포 중에 민단계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일동포는 북한 쪽에 가 있는 게 조청년이고 그리고 남한 쪽에서 후원해 주는 곳이 민단계인데 그 민단계 쪽에서 가족 중에 한 분이 남한에 있고 그 남한에 있는 가족의 사진을 받아서 제일교포이신 분이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사진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정원이 있는 마당이었어요. 마당에서 이렇게 두 중년의 부부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동남아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 꽃이라든지 나무들이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만으로도 저기는 동화와 같은 나라 이런 상상이 계속 있은 거죠. 남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거기는 정말 좋은 곳일 거야.'라는 동경, 희망 이런 게 막 섞었던 게 남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남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알았냐면은요. 그 조선족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밀수나 아니면 친척 방문으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남한에 갔다 와서 우리가 부자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북한 당국이 이 사람의 언어까지도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한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시 북한에 들어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 봤는데 거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짐작을 하죠. '아 저게 남조선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들어서부터 탈북하기 전까지 남한은 굉장히 잘 사는 그러니까 일본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갖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경제적 수준의 성장의 원인은 미국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식민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다라는 정도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와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근데 탈북은 사실 잘 사는 남한에 대한 제 동경하고는 완전히 무관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탈북자들 대부분이 남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먼저 뭐 형제 자매가 가신 분들이 혹은 친구나 뭐 지인들이 가서 남한에 대한 소식을 북한에 전해줘요. 그리고 "너 탈북해라." 이렇게 해서 탈북하는 경로가 많은데 저는 그런 소식을 전혀 접할 수 없었고요. 중국에 와서도 1년까지도 한국에 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가졌어요. 왜냐면은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국경을 넘는 즉시. 그런데 배신을 하더라도 남조선에 가서 반역자가 되면서까지 배신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면은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간 거는 내가 배고파서 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할 거라고 믿었어요, 조국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나의 나라가 내가 배고파서 간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뭔가 정치적인 성향까지 바꾸면서 전향을 해서 남한에 가는 거는 반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인제 두만강을 건너는 날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게 2002년 5월 29일 밤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우발적으로 넘었고요. 그래서 어느 채널에서는 제가 5분 안에 결심했다고 했는데요. 진짜 그럴 정도로 우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간다거나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 할 거라거나 그리고 중국에서 뭔가 해서 다른 나라인 어디로 가겠다는 이런 계획 전혀 없었고요. 그날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장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중국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북한 사람들한테는 범죄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 국가보위부라고 하죠. 보위지도원이라는 감시하는 분한테 쫓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날 정말 필사의 노력을 해서 그걸 잡히지 않고 피했거든요. 뭐 나무 밑에도 숨었고 그래서 그 발 아래 막 보이지도 발길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발각되지 않고 겨우 살아난 그런 날을 정말 정말 극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너무 사람이 넋이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 못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두만강 인접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야산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강을 내려다보는데 저 강을 딱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멀리서 보니까. 왜냐면 그 강 중간에 이렇게 모래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지하기로 중간에 모래섬이 있는 강이니까 물이 깊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보위부에 쫓기고 그 감시당하고 추적하던 가정이면은 내 집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화형을 산다든지 구류소라고 하죠. 뭐 강제 노동을 한다든지 단련대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니다. 내가 그거를 돈을 조금 주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죄를 지은 거 중국까지 갔다 오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남들도 다 중국에서 돈 벌어 온다는데 나도 좀 벌어다가 단련대에 가든 뭐 노동교화소를 가든 돈을 좀 쓰고 그러면 좀 쉽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좋지 않겠냐. 이래서 내려가겠다고 그 강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접근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이제는 아예 철조망에 오모라고 하죠. 군인들이 몸을 숨겨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점호 같은 걸 아예 팠대요. 그리고 그 밑에는 모닥판을 깔았기 때문에 못으로 된 떨어지면서 그냥 못에 발이 찍혀서 죽게 이렇게 사방 2m씩 이렇게 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탈출이 어려운데 우리 때문에도 그런 건 없었어요. 철조망도 없었고. 그래서 그 두만강의 진입이 그나마 용이한 때였습니다. 그래도 중무장을 한 군인이 그 두만강에 서 있었고 그들은 언제든지 실탄을 사격할 수 있고 실탄에 맞아서 숨진 탈북민들도 많고요. 제가 그때 살아남았던 이유는 하나 딱 강이 물이 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강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탈북 루트가 되기 때문에 경계가 굉장히 삼엄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5월 말일이니까 물이 거의 녹았을 때예요. 그리고 물 흐르는 때는 거기에 들어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세 개 국경이 합쳐져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동해와 합쳐지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거기로 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강폭이 300m, 수심이 7m 이렇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 허리까지 오는 물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도 발각되기 직전의 순간을 겨우 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고향 쪽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 발각돼서 그냥 월경자라고 해요. 비법 월경자라고 북한에서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은 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중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수영을 했죠. 근데 사실 제가 수영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물에서 조금씩 뜨는 정도? 요 정도였었는데 전 사실 그 물에 딱 뛰어드는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수심이 7m예요. 생각해 보시죠. 7m니까 저는 늘 발이 땅에 닿는 물에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딱 떨어지는 순간 막 물살에 휘감겨 내려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일어 못 나면은 밑에 막 바위돌이 굴러 내려간대요. 그 물살에. 거기 치여서 죽는 거죠. 예전에도 그 국경 지역에 뜬 서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기 그 국경 다리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끝쪽에 그 철조망을 쳤다는 거예요. 물 밑으로. 그래서 왜 그 물 밑으로 철조망을 쳤느냐 하니까 죽은 시신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바다로 가기 전에 거기서 걸려서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소문이 계속 그렇게 도니까 순간 생각했죠.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 휩쓸려 내려가다 그 철저망에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살아야 되겠다. 살아서 내가 죽더라도 중국 쪽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메고 갔어요. 가방에는 제 가족 사진도 있었는데 그 가방도 버리고 그런데도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벗고 바지도 벗고 정말 속옷과 팬티와 브래지어 바람으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리고 손과 발을 계속 휘저었더니 좀 거스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닥이 밟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이었어요. 강 중간. 그런데 순간 잠깐 망설였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진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모래 섬에서 쉬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가야 마라.' 이런 거를 진짜 잠깐 고민하는데 순간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국경 수비대가 라이터를 강에 비추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감시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사실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비췄으면 저를 봤겠죠. 근데 이 밤에 그 강을 건널 사람은 없으니까 돌리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돌렸었나 봐요. 저를 발견을 못했고 저는 그 환해지는 순간 정말 반사적으로 중국 쪽 물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헤엄을 계속 쳤어요. 머리가 안 나가야지만 안 보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얼마쯤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쪽에 당도한 거죠. 근데 물 수위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중국 쪽은 거의 다 갯벌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그 진흙탕 물 있잖아요. 그래 갖고 온몸에 진흙탕을 막 헤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보니까 북한 쪽에서 한 9시쯤 출발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그 헤치고 저기서 볼 때는 정말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한눈에 딱 보이는데 걸으니깐요 한 10리 이상은 되는 거리였어요. 10리면 4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4 킬로 이상 되는 거리였고 거기를 그냥 이렇게 다 젖은 채로 맨발로 맨손으로 그 가시덤불을 막 헤치면서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한 때가 뭐 12시, 1시, 2시? 그러니까 막 한 3-4시간 이상을 거기서 그렇게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인 노부부의 도움으로 중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 막막해지는 거죠. 저는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넘은 거잖아요. 근데 그 노부부가 그래도 다행히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고 뭐 두 분이 싸우시다가 어쨌든 남편분이 이기신 것 같아요.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수대에 물을 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러운 건 조금 씻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랫목을 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랫목을 내 주셔서 거기서 정말 긴장하잖아요. 근데 너무 긴장하니까 근데 사람이 깜빡 잠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깨워서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는 중국인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조선족 아저씨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아저씨가 와서 어디서 왔냐고. 근데 보면은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에서 왔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고. 근데 어디를 갈 건지 지금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 아저씨 말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중국 국경 수비대가 매일 집을 불시 검문한대요. 그래서 탈북민을 보호해 주는 집이 있으면은 처벌받을 뿐더러 우리도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니 "너는 여기서 못 있는다. 빨리 저기 중국 대륙 쪽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밥을 이렇게 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집을 처음 봤을 땐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기운 옷을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도 못 살긴 했지만 그래도 막 팬티를 기어 입는다는 정도까지는 저희도 안 했었는데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중국에 잘못 왔나? 중국이 굉장히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좀 전날 밤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양푼 같은 데다가 쌀밥을 그냥 이만큼 떠온 거예요. 그리고 막 걔도 진짜 쌀밥을 먹고 계란탕 있잖아요. 이 삶은 계란 우리는 막 1 년에 한 알도 못 먹었었는데 그런 걸 막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막 먹고 그때 좀 밥이 막 모래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긴장하니까. 그래서 먹고 나니까 제 옷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그래서 속옷바람이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옷을 꺼내 주는데 진짜 너무 낡은 옷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낡은 거의 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신발이 또 없잖아요. 맨발로 다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발이 다 찢기고 막 피 상처 나고 이랬는데 신발을 주시는 거 이렇게 신어 봤는데 정말 우리 버리는 신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 제가 한 2-3 일을 걸었는데 발이 다 상처가 생겨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열심히 그 집에서 못 있으니깐요. 산속에서 한 3 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산속에서 3일을 보냈는데 생리가 왔어요. 예, 여자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속에서 3일 동안. 그래서 그냥 그 흘러내리는 대로 마르고 또 젖고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몸에서 냄새도 나고 3일 동안 굶고 이러니까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리고 막 벌레도 막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는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그 민가로 내려갔죠. 그래서 처음 민가로 내려가서 아무 집에나 들어갔어요. 진짜 새벽에. 그러니까 밤은 지내고 새벽에 갔는데 민가에 있는 집으로 갔는데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막 강아지가 열심히 짖잖아요. 새벽인데 잘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나왔는데 다행히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누기요? 막 이렇게 조선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살았다 그래갖고 밥 좀 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내 처지가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울었어요. 그냥 할머니 보고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지금도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자기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 집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자기 경찰에 오히려 신고할 거라고. 지금도 그 상황 생각하면은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여기에서 나의 스스로 살아남지 않으면은 죽겠구나. 그리고 그때 처음 그런 생각했어요. 집 떠나면은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굶어 죽더라도 고향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산속에서 죽는 건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바로 큰 길에 나갔죠. 그냥 이 몰골이든 뭐든 상관없이 큰 길에 나가서 막 지나가는 차를 아무거나 세웠어요. 근데 이게 중국인과 북한 사람이 차 세우는 데서도 다른 거 모르시죠? 여기는 다 차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 히치하이킹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잘 가라는 것처럼 차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차 오는 거 막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워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젊은 남자 두 분이 타고 있었는데 한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어가지고 저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금 상황은 이미 상상이 가시죠. 다 이렇고 지금 며칠을 생리를 저는 막 오래 하니까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이게 나와서 묻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됐었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방천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중국 원정에 맞은편이 방천이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농촌 마을인데 거기서 차를 타고 훈춘이라는 좀 도시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나가니까 이제야 한글 보이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 몰골로 해가지고 상점이라는 것을 들어갔죠. 상점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은 슈퍼마켓 같은 거 아주 작은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다행히 조선족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를 처음 발견한 거죠. 딱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저를 어디다 파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움과 억울함 이런 게 좀 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죽음의 기로에 있는 한 어린 소녀, 그때 제가 만 19살이었으니까요. 19살의 어린 애를 구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를 팔았죠.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팔리거나 누군가의 도움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탈북 여성들이 오는 과정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북이 이어졌고 중국에서 6년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요? 아, 북한 상황을 말하면 왜 이렇게 한숨부터 나오지? 똑같네. 똑같죠 뭐. 북한하면 언제까지 사대가 이어질 거냐. 러시아 용병 얘기, 또 북한 주민들의 생활 이야기. 그냥 항상 듣는 이야기인데 저는 좀 그게 좀 색다르웠어요. 제가 강리 이번에 그 교환에 새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용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용병 파병설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얼마큼 알고 있냐가 되게 궁금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모른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탈북민들 통해서도 있고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또 그쪽을 유입시켜진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거 알므로써 내 자식이 혹시 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 자식이 이미 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김정은이 불안감 커지면 제일 불안한 사람은 김정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런 불안선들이 커지고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하여 조금 그 러시아 파병들이 이렇게 만약에 죽잖아요. 죽으면 전사증이라는 걸 이렇게 등서를 그냥 하나 줬거든요. 억울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예인 거죠. 그걸 하셨는데 그걸 줌으로써 가족이 딱 받으면 막 아무래도 막 통곡물 치고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문 난다고 그 전사증마저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제가 와 정말 미친놈들이다. 부모가 자기 자식 죽어서 우는데도 그걸 우는 게 소문이 퍼질까봐 한 장의 종이마저도 이제는 안 준다고 하니까 이 미친놈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러시아 파병에 대한 소문을 일체 극비로 하고 장교들 같은 경우도 군관들이죠. 군관들을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 그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러시아 파병은 북한에서 다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숨긴다는 거는 안 그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러시아 파병을 이제 북러 관계에서 군사협정으로 이제 쌍방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파병하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파병하고 러시아에서 전사한 인민군 군인들을 위하는 탑 기념비를 평양에 세워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문제라 사실은 아들이 죽었다 전사증이 오면 조국을 위해서 죽은 거니까 굳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통곡한다는 자체는 조국에 대한 실망감의 눈물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좀 조심히 울어라 하는 것 같고 요즘에 김정은이가 가장 이제 부각되게 막 이제 하는 게 할아버지 지우기거든요. 조국 통일 지우기. 최근에는 그 북한 판문점의 통일각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판문각으로 고치고 그리고 그 앞에 김일성이가 사망하던 그 1994년 7월 8일 전에 7월 7일에 조국 통일 서류를 사인한 그 김일성 1994년 7월 7일 이거를 비석을 새겼었는데 그것도 다 까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지우기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할까? 처음에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 자극했던 게 할아버지를 꼭 닮으신 우리 원수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령님이 다시 살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 이렇게 하면서 친근감을 줬는데 그 수령님 이미지를 이제는 완전 지우려고 하지 않냐. 도대체 왜 할아버지랑 아버지 역사를 이렇게 지우려고 하냐. 요즘에는 그게 지금 전 북한에서 봤을 땐 가장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있으면 대선이 되는데 북한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좀 더 오히려 의외로 항상 북한의 선거철이면은 뭔가 쏘거나 아니면 뭔가 자극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철은 되게 조용히 있어서 저는 항상 하던 그 레퍼토리가 안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조용히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한 좀 북한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관심 그쪽에 있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사실 북한에서 국경을 전면 차단하고 그 북한 쪽에서 5차례의 감지 대책을 했다고 해요. 철조망 치고 지뢰 묶고 CCTV 설치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도망치려는 사람들과 배고픈 군인들이 있으면 무조건 구멍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 쪽에서 이제는 신분이 없으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넘어오는 경우 이 사람들을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는 브로커들이 나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20년 더 이상으로 사시던 분들이 이제는 호구가 없으면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이동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남편분들이 오히려 한국에 가서 국적 가지고 다시 오라 이렇게 해서 아내들을 데리고 뭐 어느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다고 그래서 아마 북한 내부에서는 못 빠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지나면 탈북자 수가 증가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북한에서 어느 사람은 한계가 있어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꽤 많다고 10만 명 넘게 있다고 지금 일단 추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일부는 올 수 있을 만도 한데 못 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저희 언니가 얘기한 것도 맞지만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중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으면 호국적을 줬어요. 지금 네, 그건 공식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 그런 거죠. 줘가지고 그 사람은 대신 그 멀리는 못 가요. 말하자면 성이면은 그 성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탈북민만의 그런 허적을 준 거죠.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찌보면 내 애도 있고 남편에서 10년 살았으면은 적응도 되고 중국말도 되니까 아 그래 또 위험겁이 있게 한국 가는 길도 모르고 또 한국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 여기서 농사지으며 살자. 어차피 잡혀갈 일은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마음 먹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북한 주민들이 꽤 많다고 제가 중국에 있는 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아니 그
거기서 사는 건 농사 짓는 삶이지만 한국에 오면은 자유도 있고 훨씬 더 많은 꿈이 펼쳐지는데 왜 안 오냐 했더니 올 때 잡히는 확률도 있고 또 그런 가족을 버리고 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이어가지고 아마 오는 그 탈북자 수가 여전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찌 보면 북한의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합작으로 그걸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왜냐면 한국 가는 것보다는 그냥 중국에 있는 게 나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북한에서 여성과 남성, 각 성별에 따른 삶은 어떤가요? 북한이라는 곳을 설명하려고 하면 저는 뭐 사회가 발전됐거나 뭐 덜 발전됐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민이 남한으로 치면 남한에서 남자들 제일 힘든 거 군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군생활 아니라 여기서 북한을 말하라고 하면 교화소? 대한민국에서 굳이 표현하려고 하면 감옥 생활을 하면 그래도 여기 대한민국은 먹을 걸 다 준다더라고요. 감옥에서. 근데 월급은 뭐 최저로 주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지만 마음대로 눕지 못하고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 만나지 못하고 핸드폰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만큼 그게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남한 분들에게 굳이 설명하라면 남한의 감옥도 아마 북한보다는 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저희가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여기선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를 이제 우선으로 문도 열어주고 뭐 의자도 빼주고 이게 그러니까 사회 약자로서의 배려인데 북한에서는 여자가 어디 남자 앞을 가로막냐 뭐 여자가 어디 새벽부터 문을 열고 다니냐 이렇게 남존 여비가 심각하고 또 그게 반해서 또 여자들은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여성으로 산다는 거 남성으로 산다는 거 그냥 전쟁터에서 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여성을 산다는 거는 불쌍한 거죠. 제가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여성을 살잖아요. 되게 북한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엄청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한 것도 모르거든요. 모르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성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억울하고 그 정도에 불만도 있을 텐데 모르니까 당연히 여성분이 이렇게 사는구나. 남자가 갑으로 여자가 의로 또 그리고 여자는 되게 할 일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저는 모르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엄마가 불쌍하고 또 평생 바친 우리 할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정말 여성의 항상 북한 정권은 혁명의 수레바퀴 한 바퀴를 북한 여성이 민다고 할 만큼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명산만 보세요. 여성들이 배낭을 메고 일 다니고 땅을 파고 강물에서 세탁을 하고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일을 하잖아요. 북한의 여성은 정말 불쌍하다는 너무 마음 아파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공통점이면 한민족이니까 우리는 아무리 서로 뭐 밉다 곱다고 해도 우리 가족이 아무리 싫어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한민족이니까 같죠. 그리고 언어가 같고 그리고 뭐 생김도 같고 같은 건 되게 많지만 다르다고 하면요. 70년 동안 북한 사람들은 그냥 70년 동안 전쟁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삶을 살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곳에서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양보도 없고 꼼수 피워야 되고 몰래 도망도 쳐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들키지 말아야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총알이 날아오는데 사랑해 자기야 이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전쟁터에서 70년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그냥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 북한에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뭐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정치 참여의 자유 없습니다. 뭐 이동의 자유 없습니다. 전쟁인데 뭔 그런 걸 바라는 건가? 제가 요즘 오래 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인간 세상에서 사니까 점점 더 착해지고 배려하고 더 감성적으로 변한다고 하면 열악한 환경에서는 점점 먹을 건 부족하고 옆에 동료들은 계속 죽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악만 남고 더 화가 나 있고 그냥 다치면 폭발할 것 같은 전혀 다른 곳의 사람이 천국과 지옥 요즘 드라마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옥과 천국 하는데 지옥도 줄 서서 차례대로 이제 가라 그러면 가더라고요. 북한에는 줄 서서 차례로 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비교하네 말을 안 들어요. 저렇게 비교를 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되게 좋은 말 한 것 같은데 가족이라고 해서 버릴 수 있나요? 그래서 나 안 버리고 데리고 왔구나 한국까지. 참 고마운데
네, 저는 그런 생각, 같은 건 진짜 살면서, 아, 이래 한민족이구나. 정말 너무 통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정말 같은 게 너무 많은 민족이다. 이게 꼭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또 오히려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원래 성격이 아니된 것 같은데 해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 적응하면 할수록 제 성격이. 예, 그래서 아, 정말 사람도 적응동물이구나. 어디 가서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 고슴도치 마냥 가시를 돋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사회에 보면은 지금 보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조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옛날 제가 좀 꼰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많이 나태해졌다. 불만 불평이 너무 많아졌다. 왜?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저는 일단 사람으로 비교하면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정말 자그마한 걸 줘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크고요. 자그마한 게 내 몸에 와닿아도 엄청난 걸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전쟁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북한과 우리가 촛불을 겨루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상대방한테 무조건 죽여야 되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한 3초를 망설인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군이라든가 북한에 교육받은 주민들은 그런 망설임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건 확실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북한 내에서 한국에 대한 소문이나 인식은 어땠나요? 저희는 사실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남한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아오지 탄강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더 궁금한 가정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남한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들이 남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남쪽에 대한 소식 자체를 접하는 거를 북한 당국이 철저히 통제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남조선의 남자도 꺼내면 안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문이라는 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은 내용들에 의하면 제가 82년생인데 89년도, 그러니까 7살, 8살 때부터 남쪽에 대한 소식을 듣긴 했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캔으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캔을 보는 게 굉장히 몇 년에 하나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캔이라는 것 자체가 부자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캔으로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거는 진짜 생활 수준이 이렇게 상상이 안 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한 출신들이 있다. 그리고 그 남한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남조선 생활이라고 해서 TV로 방영을 해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 그 시위를 하는 군중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진압을 하는 경찰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저 시위를 한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진압을 하는 사람들이 잔인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옷을 먼저 봤습니다. 네. 옷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건물들, 주변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아오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활 수준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동네가 남한 출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일교포 출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일교포 출신들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서 사진이 전달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 가족들 사진이. 그런데 보니까 남한에서 찍은 사진이 온 거예요. 제일동포 중에 민단계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일동포는 북한 쪽에 가 있는 게 조청년이고, 그리고 남한 쪽에서 후원해 주는 것이 민단계인데, 그 민단계 쪽에서 가족 중에 한 분이 남한에 있고, 그 남한에 있는 가족의 사진을 받아서 제일교포이신 분이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사진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정원이 있는 마당이었어요. 마당에서 이렇게 두 중년의 부부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동남아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 꽃이라든지 나무들이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만으로도 저기는 동화와 같은 나라, 이런 상상이 계속 있은 거죠. 남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거기는 정말 좋은 곳일 거야 라는 동경, 희망 이런 게 막 섞었던 게 남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남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알았냐면요. 그 조선족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밀수나 아니면 친척 방문으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남한에 갔다 와서 우리가 부자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북한 당국이 이 사람의 언어까지도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한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시 북한에 들어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봤는데 거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짐작을 하죠. 아, 저게 남조선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들어서부터 탈북하기 전까지 남한은 굉장히 잘 사는, 그러니까 일본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갖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경제적 수준의 성장의 원인은 미국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식민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다라는 정도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와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근데 탈북은 사실 잘 사는 남한에 대한 제 동경하고는 완전히 무관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탈북자들 대부분이 남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먼저 뭐 형제 자매가 가신 분들이 혹은 친구나 뭐 지인들이 가서 남한에 대한 소식을 북한에 전해줘요. 그리고 너 탈북해라 이렇게 해서 탈북하는 경로가 많은데 저는 그런 소식을 전혀 접할 수 없었고요. 중국에 와서도 1년까지도 한국에 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가졌어요. 왜냐면은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국경을 넘는 즉시. 그런데 배신을 하더라도 남조선에 가서 반역자가 되면서까지 배신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면은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간 거는 내가 배고파서 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할 거라고 믿었어요. 조국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나의 나라가 내가 배고파서 간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뭔가 정치적인 성향까지 바꾸면서 전향을 해서 남한에 가는 거는 반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는 날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게 2002년 5월 29일 밤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우발적으로 넘었고요. 그래서 어느 채널에서는 제가 5분 안에 결심했다고 했는데요. 진짜 그럴 정도로 우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간다거나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 할 거라거나 그리고 중국에서 뭔가 해서 다른 나라인 어디로 가겠다는 이런 계획 전혀 없었고요. 그날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장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중국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북한 사람들한테는 범죄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 국가보위부라고 하죠. 보위지도원이라는 감시하는 분한테 쫓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날 정말 필사의 노력을 해서 그걸 잡히지 않고 피했거든요. 뭐 나무 밑에도 숨었고 그래서 그 발 아래 막 보이지도 발길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발각되지 않고 겨우 살아난 그런 날을 정말 정말 극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너무 사람이 넋이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 못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두만강 인접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야산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강을 내려다보는데 저 강을 딱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멀리서 보니까. 왜냐면 그 강 중간에 이렇게 모래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지하기로 중간에 모래섬이 있는 강이니까 물이 깊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보위부에 쫓기고 그 감시당하고 추적하던 가정이면은 내 집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화형을 산다든지 구류소라고 하죠. 뭐 강제 노동을 한다든지 단련대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니다. 내가 그거를 돈을 조금 주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죄를 지은 거 중국까지 갔다 오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남들도 다 중국에서 돈 벌어 온다는데 나도 좀 벌어다가 단련대에 가든 뭐 노동교화소를 가든 돈을 좀 쓰고 그러면 좀 쉽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좋지 않겠냐. 이래서 내려가겠다고 그 강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접근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이제는 아예 철조망에 오모라고 하죠. 군인들이 몸을 숨겨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점호 같은 걸 아예 팠대요. 그리고 그 밑에는 모닥판을 깔았기 때문에 못으로 된 떨어지면서 그냥 못에 발이 찍혀서 죽게 이렇게 사방 2m씩 이렇게 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탈출이 어려운데 우리 때문에도 그런 건 없었어요. 철조망도 없었고. 그래서 그 두만강의 진입이 그나마 용이한 때였습니다. 그래도 중무장을 한 군인이 그 두만강에 서 있었고 그들은 언제든지 실탄을 사격할 수 있고 실탄에 맞아서 숨진 탈북민들도 많고요. 제가 그때 살아남았던 이유는 하나 딱 강이 물이 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강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탈북 루트가 되기 때문에 경계가 굉장히 삼엄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5월 말일이니까 물이 거의 녹았을 때예요. 그리고 물 흐르는 때는 거기에 들어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3개 국경이 합쳐져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동해와 합쳐지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거기로 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강폭이 300m, 수심이 7m 이렇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 허리까지 오는 물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도 발각되기 직전의 순간을 겨우 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고향 쪽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 발각돼서 그냥 월경자라고 해요. 비법 월경자라고 북한에서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은 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중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수영을 했죠. 근데 사실 제가 수영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물에서 조금씩 뜨는 정도? 요 정도였었는데 전 사실 그 물에 딱 뛰어드는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수심이 7m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7m니까 저는 늘 발이 땅에 닿는 물에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딱 떨어지는 순간 막 물살에 휘감겨 내려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일어 못 나면은 밑에 막 바위돌이 굴러 내려간대요. 그 물살에. 거기 치여서 죽는 거죠. 예전에도 그 국경 지역에 뜬 서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기 그 국경 다리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끝쪽에 그 철조망을 쳤다는 거예요. 물 밑으로. 그래서 왜 그 물 밑으로 철조망을 쳤느냐 하니까 죽은 시신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바다로 가기 전에 거기서 걸려서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소문이 계속 그렇게 도니까 순간 생각했죠.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 휩쓸려 내려가다 그 철조망에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살아야 되겠다. 살아서 내가 죽더라도 중국 쪽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메고 갔어요. 가방에는 제 가족 사진도 있었는데 그 가방도 버리고 그런데도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벗고 바지도 벗고 정말 속옷과 팬티와 브래지어 바람으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리고 손과 발을 계속 휘저었더니 좀 거스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닥이 밟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이었어요. 강 중간. 그런데 순간 잠깐 망설였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진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모래 섬에서 쉬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가 마라 이런 거를 진짜 잠깐 고민하는데 순간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국경 수비대가 라이터를 강에 비추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감시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사실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비췄으면 저를 봤겠죠. 근데 이 밤에 그 강을 건널 사람은 없으니까 돌리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돌렸었나 봐요. 저를 발견을 못했고 저는 그 환해지는 순간 정말 반사적으로 중국 쪽 물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헤엄을 계속 쳤어요. 머리가 안 나가야지만 안 보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얼마쯤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쪽에 당도한 거죠. 근데 물 수위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중국 쪽은 거의 다 갯벌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그 진흙탕 물 있잖아요. 그래갖고 온몸에 진흙탕을 막 헤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보니까 북한 쪽에서 한 9시쯤 출발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그 헤치고 저기서 볼 때는 정말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한눈에 딱 보이는데 걸으니까요. 한 10리 이상은 되는 거리였어요. 10리면 4km거든요. 그러니까 4km 이상 되는 거리였고 거기를 그냥 이렇게 다 젖은 채로 맨발로 맨손으로 그 가시덤불을 막 헤치면서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한 때가 뭐 12시, 1시?
2시? 그러니까 막 한 3-4시간 이상을 거기서 그렇게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인 노부부의 도움으로 중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 막막해지는 거죠. 저는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넘은 거잖아요. 근데 그 노부부가 그래도 다행히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고 뭐 2분이 싸우시다가 어쨌든 남편분이 이기신 것 같아요.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수대에 물을 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러운 건 조금 씻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랫목을 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랫목을 내 주셔서 거기서 정말 긴장하잖아요. 근데 너무 긴장하니까 근데 사람이 깜빡 잠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깨워서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는 중국인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조선족 아저씨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아저씨가 와서 어디서 왔냐고. 근데 보면은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에서 왔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고. 근데 어디를 갈 건지 지금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 아저씨 말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국경수비대가 중국 국경수비대가 매일 집을 불시 검문한대요. 그래서 탈북민을 보호해 주는 집이 있으면은 처벌받을 뿐더러 우리도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니 "너는 여기서 못 있는다. 빨리 저기 중국 대륙 쪽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밥을 이렇게 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집을 처음 봤을 땐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옷을 기운 옷을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도 못 살긴 했지만 그래도 막 팬티를 기어 입는다는 정도까지는 저희도 안 했었는데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중국에 잘못 왔나? 중국이 굉장히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좀 전날 밤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양푼 같은 데다가 쌀밥을 그냥 이만큼 떠온 거예요. 그리고 막 걔도 진짜 쌀밥을 먹고 계란탕 있잖아요. 이 삶은 계란 우리는 막 1 년에 한 알도 못 먹었었는데 그런 걸 막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막 먹고 그때 좀 밥이 막 모래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긴장하니까. 그래서 먹고 나니까 제 옷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그래서 속옷바람이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옷을 꺼내 주는데 진짜 너무 낡은 옷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낡은 거의 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신발이 또 없잖아요. 맨발로 다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발이 다 찢기고 막 피 상처 나고 이랬는데 신발을 주시는 거 이렇게 신어 봤는데 정말 우리 버리는 신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 제가 한 2-3 일을 걸었는데 발이 다 상처가 생겨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열심히 그 집에서 못 있으니깐요. 산속에서 한 3 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산속에서 3 일을 보냈는데 생리가 왔어요. 예. 여자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속에서 3 일 동안. 그래서 그냥 그 흘러내리는 대로 마르고 또 젖고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몸에서 냄새도 나고 3 일 동안 굶고 이러니까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리고 막 벌레도 막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간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그 민가로 내려갔죠. 그래서 처음 민가로 내려가서 아무 집에나 들어갔어요 진짜 새벽에. 그러니까 밤은 지내고 새벽에 갔는데 민가에 있는 집으로 갔는데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막 강아지가 열심히 짖잖아요. 새벽인데 잘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나왔는데 다행히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요?" 막 이렇게 조선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살았다.' 그래 갖고 밥 좀 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내 처지가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서서 막 울었어요 그냥. 할머니 보고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지금도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자기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 집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자기 경찰에 오히려 신고할 거라고. 지금도 그 상황 생각하면은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여기에서 나의 스스로 살아남지 않으면은 죽겠구나.' 그리고 그때 처음 그런 생각했어요. 집 떠나면은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굶어 죽더라도 고향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산속에서 죽는 건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 갖고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바로 큰 길에 나갔죠. 그냥 이 몰골이든 뭐든 상관없이 큰 길에 나가서 막 지나가는 차를 아무거나 세웠어요. 근데 이게 중국인과 북한 사람이 차 세우는 데서도 다른 거 모르시죠? 여기는 다 차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 히치하이킹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요렇게 해요. 이렇게 막 잘 가라는 것처럼 차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차 오는 거 막 요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워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젊은 남자 두 분이 타고 있었는데 한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어가지고 저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금 상황은 이미 상상이 가시죠? 다 이렇고 지금 며칠을 생리를 저는 막 오래 하니까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이게 나와서 묻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됐었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방천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중국 원정에 맞은편이 방천이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농촌 마을인데 거기서 차를 타고 훈춘이라는 좀 도시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나가니까 이제야 한글 보이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 몰골로 해가지고 상점이라는 것을 들어갔죠. 상점이라고 써져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은 슈퍼마켓 같은 거 아주 작은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다행히 조선족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를 처음 발견한 거죠. 딱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저를 어디다 파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움과 억울함 이런 게 좀 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죽음의 기로에 있는 한 어린 소녀, 그때 제가 만 19살이었으니까요. 19살의 어린 애를 구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를 팔았죠.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팔리거나 누군가의 도움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탈북 여성들이 오는 과정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북이 이어졌고 중국에서 6년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 상황을 말하면 왜 이렇게 한숨부터 나오지? 똑같네. 똑같죠 뭐. 북한 하면 언제까지 사대가 이어질 거냐. 러시아 용병 얘기, 또 북한 주민들의 생활 이야기, 그냥 항상 듣는 이야기인데 저는 좀 그게 좀 색다르웠어요. 제가 강리 이번에 그 교환에 새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용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용병 파병설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얼마큼 알고 있냐가 되게 궁금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모른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탈북민들 통해서도 있고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또 그쪽으로 유입시켜진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거 알므로써 내 자식이 혹시 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 자식이 이미 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김정은이 불안감 커지면 제일 불안한 사람은 김정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런 불안선들이 커지고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하여 조금 그 러시아 파병들이 이렇게 만약에 죽잖아요. 죽으면 전사증이라는 걸 이렇게 등서를 그냥 하나 줬거든요. 억울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예인 거죠. 그걸 하셨는데 그걸 줌으로써 가족이 딱 받으면 막 아무래도 막 통곡을 치고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문 난다고. 그 전사증마저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제가 와 정말 미친놈들이다. 부모가 자기 자식 죽어서 우는데도 그걸 우는 게 소문이 퍼질까봐 한 장의 종이마저도 이제는 안 준다고 하니까 이 미친놈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러시아 파병에 대한 소문을 일체 극비로 하고 장교들 같은 경우도 군관들이죠. 군관들을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 그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러시아 파병은 북한에서 다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숨긴다는 거는 안 그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러시아 파병을 이제 북러 관계에서 군사협정으로 이제 쌍방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파병하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파병하고 러시아에서 전사한 인민군 군인들을 위하는 탑 기념비를 평양에 세워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문제라 사실은 아들이 죽었다 전사증이 오면 조국을 위해서 죽은 거니까 굳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통곡한다는 자체는 조국에 대한 실망감의 눈물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좀 조심히 울어라 하는 것 같고 요즘에 김정은이가 가장 이제 부각되게 막 이제 하는 게 할아버지 지우기거든요. 조국 통일 지우기. 최근에는 그 북한 판문점의 통일각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판문각으로 고치고 그리고 그 앞에 김일성이가 사망하던 그 1990
1994년 7월 8일 전에 7월 7일에 조국 통일 서류를 사인한 그 김일성 1994년 7월 7일 이거를 비석을 새겼었는데 그것도 다 까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지우기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할까? 처음에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서 그 자극했던 게 할아버지를 꼭 닮으신 우리 원수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령님이 다시 살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 이렇게 하면서 친근감을 줬는데 그 수령님 이미지를 이제는 완전 지우려고 하지 않냐. 도대체 왜 할아버지랑 아버지 역사를 이렇게 지우려고 하냐. 요즘에는 그게 지금 전 북한에서 봤을 땐 가장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있으면 대선이 되는데 북한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좀 더 오히려 의외로 항상 북한의 선거철이면은 뭔가 쏘거나 아니면 뭔가 자극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철은 되게 조용해 있어서 저는 항상 하던 그 레퍼토리가 안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조용해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한 좀 북한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관심 그쪽에 있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사실 북한에서 국경을 전면 차단하고 그 북한 쪽에서 5차례의 감지 대책을 했다고 해요. 철조망 치고 지뢰 묶고 CCTV 설치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도망치려는 사람들과 배고픈 군인들이 있으면 무조건 구멍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 쪽에서 이제는 신분이 없으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넘어오는 경우 이 사람들을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는 브로커들이 나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20년 더 이상으로 사시던 분들이 이제는 호구가 없으면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이동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남편분들이 오히려 한국에 가서 국적 가지고 다시 오라 이렇게 해서 아내들을 데리고 뭐 어느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다고 그래서 아마 북한 내부에서는 못 빠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지나면 탈북자 수가 증가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북한에서 어느 사람은 한계가 있어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꽤 많다고 10만 명 넘게 있다고 지금 일단 추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일부는 올 수 있을 만도 한데 못 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저희 언니가 얘기한 것도 맞지만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중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으면 호구족을 줬어요. 지금 네, 그건 공식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 그런 거죠. 줘가지고 그 사람은 대신 그 멀리는 못 가요. 말하자면 성이면은 그 성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탈북민만의 그런 호족을 준 거죠.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찌보면 내 애도 있고 남편에서 10년 살았으면은 적응도 되고 중국말도 되니까 아 그래 또 위험겁이 있게 한국 가는 길도 모르고 또 한국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 여기서 농사지으며 살자. 어차피 잡혀갈 일은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마음 먹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북한 주민들이 꽤 많다고 제가 중국에 있는 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아니 거기서 사는 건 농사짓는 삶이지만 한국에 오면은 자유도 있고 훨씬 더 많은 꿈이 펼쳐지는데 왜 안 오냐 했더니 올 때 잡히는 확률도 있고 또 그런 가족을 버리고 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이어가지고 아마 오는 그 탈북자 수가 여전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찌 보면 북한의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합작으로 그걸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요. 왜냐면 한국 가는 것보다는 그냥 중국에 있는 게 나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좀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북한에서 여성과 남성 각 성별에 따른 삶은 어떤가요? 북한이라는 곳을 설명하려고 하면 저는 뭐 사회가 발전됐거나 뭐 덜 발전됐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민이 남한으로 치면 남한에서 남자들 제일 힘든 거 군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군생활 아니라 여기서 북한을 말하라고 하면 교화소? 대한민국에서 굳이 표현하려고 하면 감옥 생활을 하면 그래도 여기 대한민국 먹을 걸 다 준다더라고요. 감옥에서. 근데 월급은 뭐 최저로 주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지만 마음대로 눕지 못하고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 만나지 못하고 핸드폰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만큼 그게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남한 분들에게 굳이 설명하라면 남한의 감옥도 아마 북한보다는 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저희가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여기선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를 이제 우선으로 문도 열어주고 뭐 의자도 빼주고 이게 그러니까 사회 약자로서의 배려인데 북한에서는 여자가 어디 남자 앞을 가로막냐 뭐 여자가 어디 새벽부터 문을 열고 다니냐 이렇게 남존 여비가 심각하고 또 그게 반해서 또 여자들은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여성으로 산다는 거 남성으로 산다는 거 그냥 전쟁터에서 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여성을 산다는 거는 불쌍한 거죠. 제가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여성을 살잖아요. 되게 북한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엄청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한 것도 모르거든요. 모르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성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억울하고 그 정도에 대한 불만도 있을 텐데 모르니까 당연히 여성분이 이렇게 사는구나. 남자가 갑으로 여자가 의로 또 그리고 여자는 되게 할 일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저는 모르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엄마가 불쌍하고 또 평생 바친 우리 할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정말 여성의 항상 북한 정권은 혁명의 수레바퀴 한 바퀴를 북한 여성이 민다고 할 만큼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데 아유 안 그래요. 명산만 보세요. 여성들이 배낭을 메고 일 다니고 땅을 파고 강물에서 세탁을 하고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일을 하잖아요. 북한의 여성은 정말 불쌍하다는 너무 마음 아파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공통점이면 한민족이니까 우리는 아무리 서로 뭐 밉다 곱다고 해도 우리 가족이 아무리 싫어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한민족이니까 같죠. 그리고 언어가 같고 그리고 뭐 생김도 같고 같은 건 되게 많지만 다르다고 하면요. 70년 동안 북한 사람들은 그냥 70년 동안 전쟁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삶을 살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곳에서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양보도 없고 꼼수 피워야 되고 몰래 도망도 쳐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들키지 말아야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총알이 날아오는데 사랑해 자기야 이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전쟁터에서 70년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그냥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 북한에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뭐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정치 참여의 자유 없습니다. 뭐 이동의 자유 없습니다. 전쟁인데 뭔 그런 걸 바라는 건가? 제가 요즘 오래 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인간 세상에서 사니까 점점 더 착해지고 배려하고 더 감성적으로 변한다고 하면 열악한 환경에서는 점점 먹을 건 부족하고 옆에 동료들은 계속 죽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악만 남고 더 화가 나 있고 그냥 다치면 폭발할 것 같은 전혀 다른 곳의 사람이 천국과 지옥 요즘 드라마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옥과 천국 하는데 지옥도 줄 서서 차례대로 이제 가라 그러면 가더라고요. 북한에는 줄 서서 차례로 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비교하네 말을 안 들어요. 저렇게 비교를 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되게 좋은 말 한 것 같은데 가족이라고 해서 버릴 수 있나요? 그래서 나 안 버리고 데리고 왔구나 한국까지. 참 고마운데 저는 그런 생각 같은 건 진짜 살면서 이래 한민족이구나. 정말 너무 통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정말 같은 게 너무 많은 민족이다. 이게 꼭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또 오히려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원래 성격이 아니된 것 같은데 해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 적응하면 할수록 제 성격이. 그래서 정말 사람도 적응동물이구나. 어디 가서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정말로 고슴도치 마냥 가시를 돕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사회에 보면은 지금 보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조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옛날 제가 좀 꼰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많이 나태해졌다. 불만 불평이 너무 많아졌다. 왜?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저는 일단 사람으로 비교하면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정말 자그마한 걸 줘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크고요. 자그마한 게 내 몸에 와닿아도 엄청난 걸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전쟁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북한과 우리가 촛불을 겨루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상대방한테 무조건 죽여야 되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한 3초를 망설인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군이라든가 북한에 교육받은 주민들은 그런 망설임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건 확실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